안녕하세요. 이번에 중3 역사 2학기에 어떤 내용을 공부할 건지 교과서 목차를 좀 보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1학기 때 어디까지 공부를 했냐면요. 대단원 두 번째의 민족운동의 전개 중에서도 민족 분열 통치와 국내외 항일 민족운동까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까지 모두 공부를 했고 시험도 봤어요. 자, 두 번째 중단원 민족 분열 통치가 이루어지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1920년대였습니다. 약 1920년대부터 시작된 이른바 문화통치라고 부르게 되죠. 자, 문화통치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이때 이루어진 민족투쟁들에 대해서 또 역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중단원 세 번째부터 진도를 나갈 예정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중단원을 거쳐서 일제강점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학기 때 문화통치라는 일제의 식민통치 정책을 공부했었다고 했는데요. 이제 30년대가 되면 일제의 식민통치 정책이 또 한 번 또 바뀌게 됩니다. 1930년대 후반부터 또 새로운 정책이 실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930년대 후반부터 광복이 있을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통치 정책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이 시기에 일본이 한반도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다녔는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세계사와 좀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본은 이미 한반도와 대만 지역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 의도를 30년대에 들어서 더 명확히 드러내게 됩니다. 특히 어느 나라를 향해서 드러내게 되냐면요. 중국을 향해서 드러내게 됩니다. 중국의 만주를 침략을 하고요. 중국 내륙 지방으로 계속 군대를 보내게 되면서 중일 전쟁을 일본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 시기가 37년이에요.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40년대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본이 독일과 손을 잡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죠. 30년대 후반에 들어서 일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게 되었고 이 어려움을 전쟁을 통해서 독일과 타개를 하고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함으로써 태평양 지역에서 전쟁을 더욱더 확대시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19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는 결국 일본이 계속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930년대 후반에서 광복까지 일제가 한반도에 행한 이제 일제 식민 정책은 이전보다 더욱 빡세질 수밖에 없고 더욱 가혹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반도에서 더 많은 것을 뺏어가고 가져가고 착취를 해야 이를 바탕으로 일본이 대외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930년대 후반부터 한반도는 전시동원 체제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전시라는 것은 전쟁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쟁 중이므로 최대한 많은 것을 일본이 한반도로부터 동원하려고 했다. 말이 좋아서 동원이지 사실상 뺏어가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반도에서 어떤 것을 가져가려고 했냐면요. 일단 인적 자원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쟁에 나가 싸울 인력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조선인 인력들이 강제동원이라는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물적 수탈도 이 시기 많이 자행되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쇠나 철 이런 것들을 일본이 빼앗아가는 현상이 굉장히 만연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930년대 후반부터 실시된 일본의 식민 통치 정책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요. 민족 말살 통치라고도 부릅니다. 민족 말살 통치, 민족 말살 정책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10년대 때는 무단 통치를 배웠고요. 20년대 때는 문화 통치를 배웠죠. 마지막이 바로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인이라는 민족성을 아예 없애려는 통치 정책을 취했던 것이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자, 왜 이러한 통치를 하려고 했냐면요. 아까 일본이 전쟁을 하면서 조선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일본을 위한 전쟁을 수행시키려고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인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게 아니라 본인이 일본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이 전쟁에 더 충실히 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아예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없애고 이 한국인들로 하여금 모두 일본인화 시키려는 민족 말살 통치 정책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일단 한국인의 특성을 보여주는 이름부터 다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고요. 그리고 조선어, 한국말이라든가 그리고 한국의 역사 이런 것들을 모두 금지시키는 이러한 통치 정책을 이 시기에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단원에서는 일본이
전쟁을 계속 수행해 나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한반도 안에서 인적인 그리고 물적인 수탈을 자행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함께 이야기가 되어지는 민족 말살 통치 정책 역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일본의 식민 통치 정책을 공부를 했으면 이 시기에 있었던 저항 역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무장 독립투쟁 역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중단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교 오시기 전에 한번 교과서를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중단원입니다. 자, 일제의 동아정책과 민족문화 수호운동이라는 단원인데요. 아까 민족 말살 통치를 공부를 하면서 일제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없애고 한국인을 모두 일본인화 시키려고 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죠? 같은 맥락에서 일제의 동화 정책으로 인해 우리 한국인이 언어든 그리고 이름이든 우리나라만의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많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문화를 지키기 위한 운동이 일제강점기에 계속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러한 국학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됐는지를 4단원에서 마지막으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일제강점기에 대한 학습을 모두 마치면 수행평가를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1930년대 후반 그리고 45년부터 공부했던 식민통치 정책들 그리고 여러 이제 민족투쟁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신 후 여러분이 이와 관련된 역할극쓰기 수행평가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수행평가를 볼 거라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수행평가 내용은 학교에 오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세 번째 대단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 단원을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자, 우리 일제강점기가 1910년부터 그리고 1945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에 어떻게 광복이 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광복이 된 후 어떻게 남한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는지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단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부분에서는 우리의 광복 과정 그리고 광복이 된 후 왜 통일정부가 한반도에 들어서지 못했는지 분단에 대한 내용도 공부를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후 친일파들 있잖아요. 친일 행위를 했던 부역자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한 부분도 좀 심도 깊게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아직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1948년에 출발한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공화정체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을 할 때 왕, 즉 군주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단 한 명이 이제 국가의 주요 결정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근본적인 최고 권력은 국민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민주주의라는 원칙 하에 투표를 하면서 정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이제 민주주의, 민주공화정의 정치가 처음부터 쉽게 안착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한반도에서는 처음으로 민주공화국이 들어서게 되었고요. 이전까지는 왕정제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정치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해본 적이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안착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련을 대한민국 초기 현대사는 겪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중단원에서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시련과 극복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이란 부분이 나와 있죠. 지금 우리는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인 것을 굉장히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초반부의 대통령들은 자신의 임기를 늘리기 위해서 헌법을 좀 자신에게 유리하게 고치는 등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의 정치가 계속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 민주화 운동들이 우리 한국사에서 있게 되었고요. 이 두 번째 중단원에서는 이러한 민주화 운동들에 대해서 계속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쳐서 우리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 중단원 부분 얘기하면서 하나 빼놓은 주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1945년에 광복을 하고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요. 1950년에는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6.25 전쟁 이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 주도의 경제 사업으로 인해서 경제가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제 성장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역시 두 번째 중단원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급격한 경제 성장이 또 어떤 이제 어두움을 낳았는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명암에 대해서도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중단원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설명을 통해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경제 성장, 어떤 방식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는지를 우리가 2단원에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의 수행평가도 있을 예정이에요. 자, 이어서 3, 4단원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북한 정권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죠. 그죠? 분단 이후 북한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고 정치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를 맞았는지를 3단원에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사의 최대의 숙명이라고 볼 수 있는 남북의 통일을 위한 어떤 노력들이 전개되었는지를 쭉 공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4단원에서는 동아시아의 역사 문제를 다룰 거예요. 자, 우리 독도와 관련된 문제 알고 계시죠? 자, 일본이 왜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을 하게 됐는지, 그 외에도 동북공정과 같은 중국과 관련된 역사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우리 한국 근현대사 공부를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학기 때 배울 한국 현대사의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자, 다음 주에 본격적인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